할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인제 국제 커플이기 때문에 한국이랑 호주 두 군데서 결혼식을 할 건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결혼식 문화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호주 결혼식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상태로 결혼식 준비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제가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너무 다른 이 결혼식 문화를 좀 한번 알려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프로포즈. 한국은 대부분 프로포즈를 뭐 얘기 듣기로는 막 결혼식 한 달 전에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막 SNS에 올라오는 한국식 프로포즈 보면은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엄청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막 명품 가방이랑 명품 목걸이 뭐 이런 거를 많이 선물을 주더라고요. 다 프로포즈 문화 있죠. 한국에서는 인제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으면 여자가 다 프로포즈를 해 주고 이런 문화가 새로 생겼잖아요. 예전에부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땐 최근에 생긴 문화 같은데, 호주에서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프로포즈는 남자가 하는 거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프로포즈 문화 같은 건 전혀 없고요. 호주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할지도 모를 때 진짜 그 결혼 의사를 물어보는 거를 프로포즈라고 해요. 모두가 항상 예스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물론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할 거지만 호주에서는 진짜 엄청 더 긴장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할지 모르는 거야.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프로포즈를 해요. 그리고 인제 또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는 보통은 결혼할 사이가 됐을 때 이제 부모님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결혼식 승낙 받을 때 먼저 "엄마 나 남자 친구랑 결혼 승낙 받으러 갈게."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아 가지고 남자 친구랑 여자 친구랑 같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결혼 승낙 받고, 그리고 인제 상견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여자 몰래 부모님한테 따로 연락을 합니다. 호주에서는 동거를 하는 게 엄청 일반적이고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엄청 일반적이라서 일단 이미 서로 부모님이랑 다 아는 사이인 겁니다. "선아한테 곧 프로포즈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먼저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부모님 승낙을 받고, 이제 부모님이 그때 인제 조언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너 프로포즈 도와주겠다." 아니면 뭐 "어디서 할 거냐." 뭐 "얘는 이런 걸 좋아한다." 형제자매가 뭐 반지 사이즈 몰래 알아다 준다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프로포즈 받는 사람들은 보통은 아예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해외 릴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막 얘가 갑자기 나보고 "예쁜 옷 입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프로포즈 신호일까? 팬시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는데 이것도 프로포즈 신호일까?" 막 프로포즈 하기 전까지 그렇게 만드는 릴스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여자들도 약간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 호주에서는 무조건 프로포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지입니다. 사실 뭐 명품백 준비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뭐 돈이 많으면. 대부분은 그냥 반지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반지는 무조건 알반지여야 됩니다. 요즘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그 반지의 가격은 뭐 3 달치의 월급값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이아 반지를 생각을 해요. 일상적인 데이트를 하다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거를 더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소풍을 갔다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놀이공원 데이트를 갔다가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콘서트 데이트를 갔다가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프로포즈 링이 곧 약혼 반지가 됩니다. 그 프로포즈를 받는 순간부터 약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혼인신고를 비자 때문에 좀 급하게 한 케이스잖아요. 비자 정책 발표가 6월에 나고 제가 7월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하고 나서 반지를 나중에 받은 케이스예요. 짜잔 하는 프로포즈를 하면 뭐 베스트겠지만은, 국제 커플들은 비자도 얽혀 있고 각 나라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호주에서는 큰 특별한 날에마다 남편들이 알반지를 주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엄청 오래된 부부들 있잖아요. 그럼 여자분들 보면은 알반지를 막 주렁주렁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물어보면 다 "아 이거는 뭐 10주년 때 받은 거고 이건 내 첫 애 태어났을 때 받은 거고." 막 이래요. 저희 시할머니 계시거든요. 열 손가락에 알반지를 끼고 다니십니다. 처음 시할머니 만났을 때 손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이제 맞추잖아요. 결혼식장 안에서 서로 나눠 끼거든요. 이제 한국 결혼 반지 디자인들 보면은 여자 께 알이 박혀 있고 좀 화려한 디자인이고, 남자 거는 심플한 디자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호주는 이미 프로포즈 링으로 그 약혼 반지가 알반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결혼 반지는 엄청 심플합니다. 민무늬로 남자랑 똑같은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이아가 일자로 또르르르 박혀 있는, 한국에서는 가드링이라고 하죠. 호주에서는 그 가드링이 사실은 결혼 반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드링이 결혼 반지가 되는 거고 그 알반지가 약혼 반지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솔직히 결혼 반지 대부분 뭐 결혼하신 분들 끼지만 뭐 안 낄 때도 있고, 그리고 막 애 낳고 이러시면은 또 귀찮아서 안 끼기도 하시고, 뭐 손 많이 쓰는 직업이면 또 안 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닌다? 그러면은 잘못된 행동이고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억울할 때 정말 다양한 직업을 했잖아요. 식품 공장 같은 데들은 위생법이 엄청 엄격하기 때문에 어떤 액세서리도 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런 데서도 유일하게 허락해주는 액세서리가 바로 결혼 반지입니다. 몸을 쓰는 직업이라서 비싼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닐 수 없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서브 반지를 하나 사세요. 고무로 돼 있거나 티타늄으로 돼 있는 그 서브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 낀다는 옵션이 없어요. 아마존 같은 그런 사이트에 보면은 그런 제품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뭐를 많이 사냐면 결혼 반지를 걸 수 있는 목걸이를 많이 삽니다. 내가 반지를 빼야 되면 그 목걸이에다 거는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완전 다르죠. 한국에서는 그 정도로 낄 상황 아니면 안 끼면 되잖아 이러는데, 약혼 반지는 프로포즈 때, 결혼 반지는 예식장에서 서로 나눠 끼는 거. 그렇게 해서 여자분들은 보통 결혼 반지를 2개를 같이 겹쳐서 끼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 인데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장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결혼식만을 위한 공간은 없어요. 그러면 결혼식을 어디서 하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식당이나 카페나 뭐 골프장이나 호텔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벤트 홀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막 야외 테라스가 막 공원처럼 엄청 넓고 이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 이벤트 홀들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결혼식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군가의 생일 파티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말 용도는 다양합니다. 아니면 인제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도 엄청 흔해요. 한국에서는 집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게 뭐 옛날에나 그랬을 것 같아. 솔직히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 이유가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집에서 결혼식을 해. 근데 이제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생활을 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한 중산층 정도만 돼도 마당이랑 수영장이 딸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파트들도 웬만하면 다 수영장이 있고, 특히나 인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들이 대부분 다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예식장이라는 곳이 결혼식만을 위한 장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잖아. 예식장마다 스타일이 있고 그 예식장을 선택하면 그 예식장에서 만들어준 스타일대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호주는 예식장을 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웨딩 데코레이션 팀이라는 거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완전 내 스타일로 모든 거를 다 꾸밀 수가 있다라는 게 좋은 점이고, 안 좋은 점은 하나하나 다 컨펌을 내려야 돼. 막 식탁보는 무슨 색깔로 할지, 코는 뭘로 할지, 뭐 너무 고를 게 많아요. 저도 원래 커스터마이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선택할 게 많더라고요. 집 예식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100%다 꾸며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웨딩 데코레이션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을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청이에요. 시청에서도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제공을 해 줍니다. 얼마나 드는진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일반 예식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는 예식장이 데스티네이션 웨딩이라고 해 가지고 휴양지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섬으로 다 초대를 합니다. 호주는 어차피 땅이 넓기 때문에 하객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휴가까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신랑 신부가 리조트를 예약을 합니다. 결혼식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파티도 하고 손님들 숙박도 다 제공을 해 주고 이제 거기서 지내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럼 집에서 결혼식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데스티네이션 웨딩 하거나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리조트를 다 잡아 주지?' 막 몇백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예식장 예약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조건 "이 정도 하객 수는 계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 그 최소 보장 인원이 200 명부터 시작하는 곳이 기본이에요. 근데 호주에서는 하객이 50 명에서 100명 사이입니다. 하객이 200 명이 넘게 온다 이러면은 뭐 본인이 유명인이라든가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하는 부자라든가. 근데 인제 여기서 쪼끔 다른 케이스는 이민자인 경우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인도계 호주 사람들이거나 아프리칸계 호주 사람들이거나 뭐 아니면 그리스계, 그렇게 이제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엄청 큰 웨딩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100명 이하가 보통이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손님이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모바일 청첩장은 거의 막 뿌리잖아요. 그리고 인제 부모님들도 막 지인들한테 전체 문자 막 돌리잖아요. "제 자식이 결혼을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호주에서는 신랑 신부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결혼식에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초대를 하냐면 먼저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쫙 연락을 돌려요. "내 결혼식이 이날인데 혹시 올 수 있어?" 그러면 올 수 있다고 한 사람들만 또 추려 가지고 게스트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 게스트 리스트를 가지고
청첩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 결혼식장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직장 동료도 초대하고 뭐 아니면은 부모님의 뭐 지인, 신랑 신부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도 손님으로 오잖아요. 부모님 손님들인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막 직장 동료도 초대 잘 안 해요. 그 정도로 결혼식장은 진짜 신랑 신부의 친구들과 가족들, 내가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비행기 타고 오는 것들도 다 손님들이 부담을 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브라이드메이즈랑 그룸스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통 3명씩 정하는데 신부 친구 3명, 신랑 친구 3명, 로맨틱 코미디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쓰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친구들, 신랑 신부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서 있는 들러리. 그 브라이드메이드랑 그룸스맨의 옷을 다 해줍니다. 브라이드메이드면은 드레스랑 그다음에 이제 매칭 액세서리 이런 거를 다 쫙 해줘요. 그룸스맨들도 이 수트 다 맞춰줍니다. 신랑 신부가 베스트 프렌드들이 하고 형제 자매들도 보통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동생이 그 브라이드메이드에 있어요. 그 브라이드메이드들끼리 같은 드레스를 다 입혀요. 브라이드메이드들도 부케를 들고 있습니다. 그룸스맨들도 다 여기에 꽃을 다 꽂고, 근데 저는 그게 좀 별로인 거예요. 왜냐면 특히 그룸스맨은 다 정장을 입어서 사실 신랑이랑 그룸스맨이랑 같이 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꽃까지 다 꽂아. 그러면 누가 신랑인지 구분이 안 가요. 신부도 브라이드메이드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구분이 안 간다? 저는 이제 저 호주 결혼식 때 꽃다발은 저만 들기로 했고 브라이드메이드들은 꽃다발 대신에 꽃으로 만든 팔찌가 있어요. 그거를 다 하기로 했고 신랑 친구들은 꽃 꽂는 거 대신에 행커치프로 브라이드메이드들 드레스 색깔이랑 그룸스맨 행커치프 색깔을 핑크로 다 맞췄어요. 브라이드메이드들 주얼리도 해줬습니다.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랑 그 드레스랑 해가지고 핑크로 쫙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룸스맨 중에 베스트맨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신랑 친구 중에 한 명을 꼽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반지 전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드메이드들이랑 뭘 하냐면 뭐 호텔방 같은 데 하나를 빌려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한 사람들 다 출장을 부릅니다. 다 같이 이렇게 쩌르륵 앉아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브라이드메이드들이랑 이제 그룸스맨들이랑 이제 각각 파티도 해요. 그 브라이덜 샤워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은 그 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곳에 나타나면 안 돼요. 퍼스트 룩이라는 게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처음 보는 장면. 한국은 결혼식 하기 전에 막 결혼 화보를 먼저 찍잖아요. 드레스 투어 같은 것도 남편 데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절대 남편 데리고 가잖아요. 결혼식 당일날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의 드레스 모습을 처음 봐야 돼요. 미리 보면은 뭐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 뭐 이런 미신도 있어요. 막 틱톡 같은 거 보면은 그 신부 입장 이러잖아요. 그럼 신랑들이 처음 본 거야.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막 신랑들이 막 너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그 왜 그러겠어. 만약에 미리 봤으면 그 정도로 감동 안 받지. 한국은 결혼식은 결혼식이고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잖아요. 호주는 원래 결혼식 이퀄 혼인신고예요. 결혼식을 할 때 혼인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내가 존경하시는 분 아니면 뭐 아빠의 아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주례를 해주시잖아요. 호주에서는 아무나 주례를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혼인신고까지 되는 절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혼식 하객룩. 한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객들이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여자분들은 다 드레스를 입고 옵니다. 대부분의 호주 결혼식은 하객한테 드레스 코드를 보내줘요. 포멀, 세미 포멀, 아니면 뭐 칵테일 다 드레스 입는데 웬만하면 흰색만 피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신랑 신부가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입니다. 이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흰색을 입고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혼식이 완전 파티입니다. 보통은 8시간에서 10시간을 결혼식을 해요. 짧은 코스여도 4시간 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길게 한다 그러면은 막 1박 2일, 2박 3일.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의 결혼식은 세레모니를 1시간 합니다. 리셉션이라고 해가지고 피로연 뭐 3시간 해요. 그리고 나서 애프터 파티라는 거를 또 한 4시간을 해요. 근데 뭐 이제 뭐 2박 3일, 1박 2일 한다 이러면은 이제 신부는 신부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고 신랑은 신랑 친구들이랑 파티를 합니다. 전날 밤에.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당일날 오전에 친구들 다 각각 모여가지고 아까 말했죠. 준비 같이 한다고. 그거 할 때 또 티 세레모니라는 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죠. 피로연 하죠. 애프터 파티 하죠. 그리고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 같이 브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약한 예식장도 브런치 코스까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과하다. 그 정도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브런치 코스 이런 거 다 뺐는데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웨딩 DJ를 고용을 합니다. 애프터 파티 하면은 이제 누가 노래를 틀어 주고 막 조명 켜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웨딩 DJ를 안 한다. 그러면은 뭘 계약을 하냐면 뮤직 밴드를 계약을 합니다. 기타 치고 막 노래 불러 주고 막 드럼 쳐 주고 하는 그 밴드를 불러요. 아까 말했다시피 셀러브렌트가 그 주례잖아요. 그 주례 하시는 분 말고 리셉션이랑 애프터 파티랑 다 합쳐 가지고 막 몇 시간씩 하잖아요. 그럼 그 누가 진행을 하겠어. 전문 MC를 또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생긴 유행인데 웨딩 페인터라는 것도 있어요. 이 결혼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화가를 한 명을 불러요. 이렇게 결혼식장의 모습을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혹시 그림 잘 그리고 막 순수미술 전공했다 이런 분들 있죠? 다 물감이랑 갖고 와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또 완전 다른 점. 축의금이 없습니다. 축의금이 없고 선물함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줘요, 결혼식 선물. 그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축의금 문화가 없는데 요즘에는 그 선물함에 돈을 넣거나 상품권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실용성보다는 의미가 많이 담긴 선물을 많이 주고 선물함 옆에는 방명록이 보통 있어요. 축의금이 없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답례품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답례품을 축의금을 받으니까 혹시 식상을 못 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답례품을 주잖아요. 호주에서는 신랑 신부가 손님한테 대접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축의금도 안 받는데 답례품을 주는 경우가 많대요. 작은 초콜릿 상자라든지 아니면 뭐 머그컵이라든지. 그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피로 현장으로 가면은 내 테이블 넘버랑 내 좌석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자리에 가서 앉는 겁니다. 그 신랑 신부들이 그 좌석 배치도 엄청 고민을 해요. '아 누구랑 누구랑 같이 앉힐까?' 그래서 인제 그 파티 즐기면서 누구도 약간 소외감 들지 않도록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스피치. 그 한국에서는 결혼식 하면은 뭐 친한 친구 1명 정도가 축사를 하잖아요. 호주에서는 시간이 많아.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다 축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베프들도 다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웨딩 케이크 식사가 다 끝나면 이제 신랑 신부가 나와 가지고 웨딩 케이크 커팅식 합니다. 보통 웨딩 케이크들을 막 뭐 2 단, 3단 이렇게 만들어요. 제일 꼭대기층의 웨딩 케이크는 먹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얼려 놨다가 중요한 날 먹는 거예요. 보통은 첫 아이 출산했을 때 먹는대요. 아니면은 뭐 결혼 1 주년, 2 주년 그거를 꽝꽝 얼려 놓고서는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웨딩 케이크를 먹는대요. 그 남편 누나가 있어요. 시어머니도 그 웨딩 케이크를 그 첫째 출산하셨을 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샴페인 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샴페인 잔을 이렇게 다 탑처럼 이렇게 쌓아 놔요. 신랑 신부가 같이 이렇게 그 샴페인 타워에다가 샴페인을 콸콸콸콸 붓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샴페인 타워 해 가지고 가져 가지고 마시고 그다음에 인제 또 뭐를 해야 되냐. 퍼스트 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파티니까 다 사람들이 춤을 출 거 아니에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야? 신랑 신부가 모두의 앞에 나와 가지고 춤을 같이 춥니다. 보통 왈츠 같은 걸 많이 추는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막 힙한 춤을 추는 경우도 있대요. 막 또 이게 재밌는 점이 제가 저는 이것도 틱톡에서 봤는데 그 퍼스트 댄스를 위해서 춤 수강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다 그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런 퍼스트 댄스 가르쳐 주는 댄스 수업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신랑 신부 춤추고 나면은 그다음에 브라이드메이드랑 그루스맨들이 춤을 춰요. 그 순서가 있어요, 춤추는 순서가. 그래서 인제 이 신랑 신부 들러리들도 같이 댄스 학원에 가 가지고 안무를 짜 가지고 막 틱톡에서 보면은 막 플래시몹 마냥 해. 이거는 좀 케바케긴 하지만 비공식 촬영이 금지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결혼식장 가면은 신랑 신부 친구들이 다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신랑 신부 예쁜 사진 남겨 주려고. 호주에서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랑 신부가 고용한 포토그래퍼나 고용한 그 비디오그래퍼가 아니면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룰로 정해 놓기도 한대요. 신혼여행은 보통 한국에서는 당일날이나 아니면 다음 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보통 신혼여행은 바로 안 가고 막 한 몇 주 뒤 아니면 뭐 몇 달 뒤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휴가를 잘 쓸 수 있어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결혼 휴가 기간이 보통 한 2주 이렇게 되잖아요. 호주는 유급 휴가가 1 년에 막 30일 있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축의금도 안 받고 저렇게 파티를 막 열 몇 시간씩 하면은 '저 결혼식 비용 다 얼마나 많이 들까?' 이러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진짜 케바케인 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시청에서 막 1 시간 만에 끝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1 주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사실 비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또
요즘에는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인제 결혼을 하면 부모님들이 뭐 혼수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뭐 집 마련하는 거금을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주도 인제 비슷한 게 부모님들이 결혼식 비용을 대주는 경우가 많대요. 저도 감사하게도 인제 저희 호주 결혼식은 시댁 식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부담을 해 주세요. 물론 저랑 남편이 내는 부담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대요. 부자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만약에. 집안이 양쪽 집안이 부자야. 그러면은 서로 더 많이 내려고 신경전을 한대요. 뭐 "리조트 우리 집에 해 줄게요." 막 "여기서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신경전이 뭐 부자들은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그 세계는. 그리고 이건 한국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 같은데 호주는 결혼을 하면 와이프가 남편 성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필수는 아니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결혼을 했지만 성을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도 존중을 해 줬고 저희 시댁 식구들도 존중을 해 줬는데 저는 국제 커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문화를 따를 수도 있지만 제 문화를 따를 수도 있겠죠? 저는 한국인 입장에서 제가 결혼을 한다고 제 성을 바꾸는 게 너무 어색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뭐 물론 바꾸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성만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여권이라든지 온갖 그 서류들을 다 바꿔야 돼요. 비자 신청 같은 거 할 때도 그 성 바꾸면은 뭐 그전에 성을 뭐 바꾼 적이 있습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막 이런 것 저런 것도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좋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하고 나서 또다시 또 성을 바꾸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거나 아니면은 막 사업가인데 실제로 자기 이름을 따서 브랜드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 이름을 안 바꾸신 성을 안 바꾸시는 경우도 많고 제가 뭐 엄청난 성공과 명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TV조씨가 제 성을 딴 채널 이름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성을 바꿔 봐. 그러면 TV조씨는 더 이상 TV조씨가 아닌 거야. 나는 큰 조씨가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안 바꿨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그리고 호주는 아이를 낳고 성을 선택을 할 때 뭐 남편 성을 따르거나 아내 성을 따르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 두 성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냐 테일러 조이라는 배우 아세요? 그 배우도 테일러 조이가 성이잖아요. 근데 그 테일러랑 조이가 두 가지의 성을 합친 거거든요. 그 국제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 아이들은 인제 영어 이름이랑 한국 이름이랑 다르게 등록이 돼 있는 경우가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이름은 한국 성을 따르고 영어 이름은 인제 영어 성을 따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 성으로 되게 엄청 바이럴이 많이 됐는데 아무튼 결론은 제 성도 바꾸지 않았고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도 한국 이름 등록을 할 때는 제 이름 성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지금 자녀 계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제가 느꼈던 차이점이 이 정도인데 저는 솔직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호주 결혼식 문화, 한국 결혼식 문화.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안에서 언급했던 모든 요소들은 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다 쭉쭉 나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